예, 안녕하세요. 예, 표현봉입니다. 예, 고민 주신 내용 저희가 살펴봤고요. 최근에 시장이 특히 더 그렇죠. 주변에서 이런 고민을 저희가 하게 되는 때는 주변에서 이렇게 돈 땄다는 사람들이 막 생길 때 이런 저희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사람들이 언제 투자에 주로 관심을 가지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투자할 때 일어나는 사람들의 심리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 이 내용 가지고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주가의 흐름을 이렇게 저희가 나타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는 주식 보유 관심 바뀝니다. 예, 그러다가 점차 관심을 보이게 되는데 좀 올랐을 때인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 주변 사람들부터 이런저런 얘기를 듣기 시작할 때입니다. 야, 너 내가 그거 사갖고 난 되게 재미 봤잖아. 너는 주식 안 해? 너는 가상화폐 안 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도 해야 되나? 이런 관심을 저희가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소위 말해 저희 변동성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라는 걸 좀 받으면 역시 난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다가요, 좀 이렇게 쭉 오르는 시기가 발생을 해요. 그때 저희가 보통 주식을 사게 되거나 투자를 시작하게 되는 경험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때는 아까 말했던 대로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지도 않아도 됩니다. 누가 도와주냐면, 언론에서 그런 얘기가 늘 나옵니다. 어떤 주식은 1년 동안 몇 배가 올랐고, 최근에 이게 유행하고, 각광을 받고,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면, 주식을 안 하는 나만 바본가? 나도 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투자에 뛰어들게 되시죠. 자, 그래서 샀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1,000만 원을 가지고 그때 주식 투자를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랬더니 상승세에서 쭉 편입이 돼서 저희가 한 2주 만에 한 300만 원 정도 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와, 나는 투자도 모르고 그냥 샀는데, 야, 시장이 진짜 좋긴 좋은가 보다. 나도 벌었네. 와, 이제 나와야지?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하하, 이거 봐라. 와, 내가 이 좋은 걸 지금까지 안 하고 뭐 했지? 이거 나랑 뭐가 좀 맞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후자의 경우가 훨씬 더 많이 드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을 더 투자하거나 빚을 내서 투자하거나 그런 일들이 왕왕 벌어지죠. 근데 시장은 그렇게 쭉 오르지만은 않고요. 또 다시 떨어져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실망과 후회를 하겠죠. 손해를 보고 주식을 팔기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는 주식을 안 할 거야. 이건 진짜 투기고 도박이야. 이런 가훈을 생각해서 쓰기도 하십니다. 이런 반복되는 패턴들이 지속되어 왔던 게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흐름이었고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손해봤던 이유였다라고도 저희가 정리를 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투자에 대한 원칙과 기준 따위는 전혀 없이 돈을 따고 싶은 욕망만 있었던 투자고 공포에 또 휘둘렸던 투자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뭘 한번 정리해 보셔야 되냐면요, 우리가 얻고자 하는 자산의 수익률은 두 가지 보상에서 온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표현 쓰면서 위험에 대한 보상이 자산의 수익률이다라고 한번 정리를 했는데요. 거기에 하나 더 붙여 생각해 주셔야 될 중요한 내용은 시간에 대한 보상이 또 자산의 수익률에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자, 시간을 길게 가져갔을 때 자산에 대한 수익률을 얻기가 더 쉽다라는 얘기를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인 투자 자산인 주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식의 가격이 주가인데요. 이 주가는 기업의 가치를 반영한 가격입니다. 이 내용은 다 아시겠죠. 근데 기업의 가치가 오르면 주가가 오르고요. 기업의 가치가 내리면 주가는 내려요. 이걸 저희가 뭐라고 봤죠? 변동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걸 위험 자산이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 문제는 진짜 핵심 문제는 얘입니다. 가치 반영이요, 즉각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훌륭한 투자 전문가가 그 기업을 잘 분석해서 이 기업의 주가는 이 정도가 적정해라고 얘기해도 그 시점에 그 가치 반영이 언제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투자는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정리한 투자 위험 리스크는 변동성에 언제 그 가치에 다다를지 모를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걸 구체화해서 다시 저희가 위험을 살펴보면 투자에 있어서 위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업 고유의 위험이 있고요, 시장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업 고유의 위험은 그 기업 자체가 겪는 위험이고요, 시장 위험은 주식시장 전체가 글로벌 포함한 주식시장 전체가 겪는 위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 고유의 위험 뭐가 있죠? 경영을 실패하거나 신제품을 개발했는데 이게 폭망해요. 그러면 상당히 큰 위험이 되겠죠. 근데 저희 이제 좀 공부를 했으니까 신제품을 개발했는데 예상보다 너무 잘 팔려. 이것도 위험일 수도 있다. 위아래로 움직이는 폭이 커지는 게 위험이다라고 정리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자, 이런 위험이 있고요. 이 위험보다 좀 더 큰 위험이 시장 위험입니다. 시장 위험은 전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건데 경기가 좋다 안 좋다 이런 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글로벌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게 우리나라 주식 전체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우리나라는 또 북한을 옆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환율도 그런 변화 요인 중에 하나고요. 최근에 저희가 경험한 전염병도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위험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큰 위험 덩어리 두 개를 갖고 있는 대상을 저희가 투자하는 거니까 누차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면 그 위험을 줄일까라는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잘하는 투자는 투자 위험을 줄이는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있는 투자가 잘하는 투자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랑 그런 걸 몇 개인지 한번 정해 보시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투자 기간에 따라서 저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만약에 단기 투자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한 3년 내에 써야 될 돈을 저희가 모은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걸 안정자산에 할 거냐 투자자산에 할 거냐 결정해 보세요. 안정자산이라는 건요, 어떻게든 원금은 깨지지 않는 그런 안전한 상품이라고 보고요. 투자 상품은 저희가 봤듯이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택하셨나요? 두 번째는 저희가 미래를 위해서는 긴 장기 목표, 은퇴 자산도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꼭 필요한 은퇴를 위한 장기 자산을 만들어 간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것 역시도 안정 자산에 할지 투자 자산에 할지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장기 자산, 은퇴 자산을 만드는 거에 대해선 안정 자산에 대한 편입 비중이 되게 높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입돼 있으실 수도 있을 텐데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상품들을 보면 안전 자산 비중이 한 80, 90% 정도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고요. 단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주식에 투자하는 이런 자산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투자 위험을 줄여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투자 위험을 줄이는 요소는 이걸 거꾸로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단기 자산에 대해서는 안정자산에 해서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마음 편하게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장기 자산에서는 저희가 얘기했던 대로 물가 상승률이 2%인데 저희 돈도 2%로만 계속 돌아간다라고 하면 돈이 딱 고가치로만 일하는 거니까 그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자산을 고려하셔야 된다는 이슈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단기 자산, 안정 자산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얘가 주는 시중금리가 상당히 낮은 시장을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고요. 장기 자산, 투자 자산으로 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건 이래가지고는 미래 자산 만드는 게 힘드니까 저희가 대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장기로 놓고 볼 때는 그 안에서의 변동성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으니까 저희한테는 이득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단기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 자산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라고 하면 시장을 잘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시장을 맞추는 건 정말 어려운 얘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싶으시면요. 매년 연초가 되면 증권사에서 각 전문가들이 나와서 올해 증시는 어떻게 될 거다라는 레포트들을 발표를 합니다. 그런 레포트를 한번 모아놓으셨다가 그해 말에 한번 보시면 그 전망대로 잘 되지 않았구나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요. 시장 현황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요. 그 전망대로 시장이 움직여주는 것도 아니고요. 시장이 그렇게 움직인다 해도 주가도 그대로 따라가는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요. 성공적인 시장 예측이 가능한가? 예, 아니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우수한 증권, 우수한 종목을 선택하는 게 가능한가? 또 예, 아니요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니까 둘 다 예라고 한 경우, 둘 다 아니요라고 한 경우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만약에 둘 다 예라고 했다면 저희는 이렇게 투자하면 됩니다. 자금 집중, 수익 극대화하면 되죠. 소위 말해 몰빵이라는 거 하면 됩니다. 시장도 어떻게 될지 알고 이 종목이 우수해서 오를 거 너무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손실에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왜죠? 떨어지기 전에 빠져나올 거니까요. 근데 이런 투자가 성공을 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개인이 그런 걸 했더니 손해를 보더라라고 해서 저희가 전문가, 조언자한테 이것을 기대할 때도 있죠. 근데 조언자들이 그걸 또 잘 맞춰줬다면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있을 텐데 현실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자,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예측들이 어렵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둘 다 아니오라고 선택한 상황에서 한번 투자를 봐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전제는 뭐죠? 미래는 모른다는 겁니다. 증권 가격과 시장을 움직이는 건 예상치 못한
뜻밖의 일인 경우가 더 많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단순히 사놓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적절한 투자 원칙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대응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투자 원칙 저희가 4가지 정리해 볼까요? 잘 아시는 거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걸 지키지 않았을 때 손해보다 이걸 잘 지켜서 저희가 위험한 자산을 투자하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내가야 되는 게 필요한 거죠. 자, 분산 투자. 첫 번째 분산 투자는 뭐죠? 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 이게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 다양하게 여러 종목을 분산 투자한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 분산 투자의 끝판왕은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지수에 투자하는 겁니다. 뭐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 이런 것들이 이제 코스닥이나 코스피 대표 종목들을 추종하는 지수 투자가 되겠죠. 그런 것들에 투자하는 펀드를 인덱스 펀드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걸 ETF, 종목화한 수수료 저렴한 ETF를 통해서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한 국가가 아닌 여러 국가에 분산하는 것도 또 분산 투자가 되겠죠. 두 번째, 장기 투자. 주식시장은 그 회사의 가치를 항상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요, 장기적으로 보면요, 주가는 그 기업의 가치에 수렴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기다릴 수 있는 정도의 기간을 투자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가는 수익은 복리효과, 투자의 기간에 따라서 복리효과를 극대화시키니까 그거에 대한 플러스 알파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분할 투자라는 건 한꺼번에 이게 간다더라 라고 지금 안 사면 안 되더라 이렇게 해서 몽땅 한꺼번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투자 시점을 계속 나누어 투자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의 셀러리맨, 이렇게 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경우는 한 달 벌어서 한 달 사는 것도 빠듯하잖아요. 그 돈에서 돈을 아껴서 미래에 투자할 돈들이 남는 거니까 매달 사시는 적립 투자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적립 투자가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간접 투자라는 건 저희가 정리한 이 3가지를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을 대신해줄 간접 투자를 고려하셔야 된다. 펀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투자하는 내용이 되겠죠.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투자 위험을 줄이는 방법에선 이 얘기를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보다 성숙한 투자 문화를 가진 선진국에서요, 과거 주식시장을 예측하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연구를 진행했어요. 저희가 생각했던 거 여러 가지를 다 해봤는데요. 어느 정권일 때 주가가 더 잘 오르냐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요. 하다못해 미식 축구 결승에서 어느 팀이 우승하면 주식시장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한 거죠. 그런데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안타깝게도 수익률 상승에 유의미한 결과를 낸 거는 딱 하나, 저렴한 수수료로 가입하는 게 답이더라라는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렴한 수수료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째, 수수료가 저렴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과요. 둘째, 온라인으로 상품을 가입하는 걸 고려하셔야 돼요. 자, 저렴한 수수료의 상품은 인덱스 펀드를 말합니다. 펀드에는 액티브 펀드와 인덱스 펀드가 있죠. 액티브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률을 추구하는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의 역량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당연히 높은 펀드 매니저의 몸값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수수료도 좀 높은 편입니다. 반면 인덱스 펀드는요, 그냥 지수를 추종하는 거예요. 분산된 지수를 추종하는 거니까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운용하고 지수 상승률만큼의 수익만을 추구합니다. 펀드 매니저의 역량이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수수료는 낮지만 그 효과는 절대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산 투자의 효과도 있으면서 수수료도 낮은 인덱스 펀드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인덱스 펀드를 종목처럼 만든 걸 저희가 ETF라고 합니다. 상장 지수 펀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수수료가 또 더 저렴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주식을 거래하듯이 종목이니까요. HTS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했는데 최근에는 펀드처럼 일반 계좌나 퇴직연금 계좌, 연금저축 계좌에서도 거래가 가능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와 ETF로 분산 효과는 크고 수수료는 저렴한 상품을 선택하는 게 수수료 면에서 월등히 유리하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금융상품도요, 온라인으로 가입하면 수수료가 쌉니다. 우리가 상품을 온라인으로 사는 이유는 뭐죠? 싸기 때문이죠. 정확히 말하면요. 근데 똑같은 물건을 싸게 팔기 때문입니다. 금융상품도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은 펀드라도 온라인 상품이 판매 보수가 훨씬 저렴하니까 이런 부분을 이용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에 한꺼번에 투자할 수 있는 KRX 300 지수 펀드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긴 펀드명 뒤에 C,
A, C, S 이런 알파벳들이 붙습니다. 이 펀드의 클래스를 말하는 건데요. 해당 클래스에 가입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수수료를 저희가 계속 내게 됩니다. 어느 클래스로 가입하든 간에 펀드 운용은 동일하게 한 군데서 다 모여서 하니까 저희가 수수료 저렴한 걸 가입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인덱스 펀드여서 그런지 보니까 운용사가 받는 보수가,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가 받는 보수가 0.09% 되게 낮은 게 보이네요. 자, 다시 판매 보수로 돌아와서요. C나 A 클래스는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를 이용해서 직접 가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데 C2처럼요. 영어 알파벳 E자나 대문자 E가 붙는 것은 은행이나 증권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통해서 가입하는 경우고요. S는 한국포스증권 같은 온라인 전용 펀드 판매사를 통해서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자, 물건을 살 때요. 직접 매장에 가서 사거나 매장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사거나 아니면 온라인 전용 판매 채널에서 사는 것과 유사한 거죠. 당연히 온라인이 저렴합니다. 자, 확정된 수익을 만들어내는 방법, 수수료를 아끼는 거니까요. 온라인 펀드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투자 성향을 지키기가 쉽지 않죠. 시장의 흔들림에 따라서 같이 흔들려 버리니까 저희가 이런 걸 잘 지켜나가기가 힘듭니다. 투자 성향이라는 건 저희가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펀드를 가입할 때 몇 개의 질문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서 정하게 되는데요. 안정형이다, 안정추구형이다, 위험중립형이다, 적극투자형이다, 공격투자형이다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저희가 봤던 투자에 대한 위험도에 따른 기대 수익률과 놓고 봤었을 때 이런 식으로 모양이 구성이 되죠. 안정형은 위험이 낮은 대신 기대 수익도 낮고요. 공격형은 위험이 높은 대신 기대 수익도 높고요. 저희가 투자 성향대로 투자하면 본인이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투자하는 걸 텐데 이런 게 시장의 흔들림에 따라서 같이 흔들리더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겠죠? 저는 위험 중립형 정도로 했는데 그러면 주식자산 반, 그다음에 안전자산 반 이렇게 넣었다라고 했는데 주식자산이 쭉 빠져요. 그러면 나 주식 더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위험해. 이런 생각이 들고 반대로 쭉 오르면 나 좀 더 살 걸 그랬는데 주식을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흔들리더라는 거죠. 저희가 초심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를 대한민국 투자 성향에 대한 특성 하나 정리한 걸로 한번 정리해 봤었죠. 어떤 게 있었나요? 리스크에는 민감한 보수 정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 잃는 거 싫은 거예요. 근데 보유 기간은 짧은 단기 투자를 선호해요. 단기만에 큰 수익을 올리고 싶은 거죠. 이게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어떤 식의 초심을 흔들리는 사례들이 있냐면 첫 번째 위험 회피입니다. 이 정도면 됐어 하고 혹시 이제 더 떨어질지 모르니까 얼른 팔아야지라고 조금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도 오르면 내가 되게 잘못한 거구나 이런 후회를 하시게 되죠. 왜곡된 판단이란 건 뭐냐면 이런 패턴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주가는 무조건 2만 원대 되면 다시 오르는구나. 그럼 2만 원대 가서 왕창 들어가야지. 이런 흐름이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근집 행동이라는 건 정확하게 내가 그 주식을 잘 판단한 것도 아닌데 정말 핫한 주식이 있으면 많이 올랐지만 더 오를 거야. 나도 따라가야지. 이렇게 단체 행동을 하면서 뛰어드는 거고요. 과도한 자신감이 또 생길 수 있는데 이제 선을 넘어서서 이 시장을 나는 이길 수 있어. 내 패턴대로 하면 나는 절대 실수는 없어. 이렇게 투자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왜 저희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냐면 대부분 투자 심리에서 이 투자 위험에 노출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원금 손실에 대한 불안이 크시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단기 내 고수익을 추구하려는 거와 마지막으로 마켓 타이밍이 수익률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 조사들 가운데 이 생각을 바꾸게끔 도와주는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수익, 투자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의 핵심 요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첫 번째는 종목, 우수한 종목을 선택하면 그게 될 거야 라고 기대할 수 있겠죠. 소위 더블 칠 수 있는 종목을 고르면 투자 성과는 매우 좋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누차 얘기했죠. 그런 기대와 희망을 좌절로 만드는 것이 투자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거죠? 언제 사고 언제 팔지만 딱 맞추면 마켓 타이밍을 맞춘다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아주 쌀 때 샀다가 가장 비쌀 때 팔면 되니까 이 부분을 행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또한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무릎에서 샀다가 어깨에서 팔아라 얘기를 하지만 무릎이 어딘지 어깨가 어딘지 아는 것도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미국의 게리 브린슨이라는 분이 1974년부터 10년 동안 연기금 운용 성과를 실증 분석을 해서 결론을 내린 바가 있는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봤더니요, 투자 성과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종목 선택도 아니고 시장 예측도 아니고 자산 배분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산 배분의 영향이 91.5%가 되고요. 종목 선택과 시장 예측은 각각 4.6%, 1.8%에 그쳤어요. 자, 그래서요, 저희가 실패 없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알 수 없는 거, 할 수 없는 게 아닌 할 수 있는 거, 저희가 자산 배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됩니다.